제 나이 56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정육점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수도권 변두리 재래시장 끝자락에서 30년 넘게 고기를 썰어온 며느리. 그게 저의 전부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이젠 잠이 저를 먼저 깨워줍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앞치마 두르고 불 켜기 전에 먼저 손을 호호 불어요.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거든요. 5시면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좋은 고기는 해 뜨기 전에 나간다고 시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경매장에서 고기 보는 눈은 시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색깔, 결, 기름에 퍼진 정도. 손으로 만져보면 그 소가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느껴진다고 하셨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압니다. 고기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시어머니 이말순 여사. 올해 79이십니다. 이 정육점을 40년 넘게 지켜오신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식 키우면서 이 가게를 일으키셨습니다. 새벽마다 고기를 나르고 뼈를 자르고 손님 비위 맞추면서 허리가 굽도록 일하셨어요. 그 손은 지금도 칼을 쥐면 떨리지 않습니다. 79에도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26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육점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 뒤에 이 가게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느리, 고기 써는 법부터 배워야지.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칼이 무서웠고 피냄새가 싫었고 손님들 앞에서 웃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 고기는 속이면 안 된다. 싼 고기를 비싸게 팔면 그날은 남아도 그 손님은 다시 안 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이 가게의 규칙이 됐습니다. 정직하게 팔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살자. 단순한 말이지만 30년을 버티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기 써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새벽을 버티는 법. 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따로 있었어요. 참아라, 며느리. 참으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 들고 나갈 때도, 시누이들이 명절마다 빈손으로 와서 고기만 싸갈 때도, 손님이 아줌마 고기 질 떨어졌네 할 때도 참고 웃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고기를 썰고 낮에 손님을 받고 저녁에 정리하고 밤에 쓰러지듯 잠드는 살. 제 손은 칼 자국과 물집으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시어머니처럼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제 인생이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켜온 것이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고기보다 먼저 썩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참기만 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그 사람 이름은 최도윤. 나이는 58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어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그를 데리고 왔어요. 야, 이 친구 도윤이야.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놈. 남편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명함에는 축산 유통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말로 브로커,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수님, 이 정육점 참 좋은 자리에 있네요. 요즘 재래시장 상권이 다시 뜨고 있거든요.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지켜온 가게를 마치 부동산 보듯이 훑어보는 눈빛이 조금 불편했지만 남편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형수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일 한 박스, 건강식품 한 봉지, 시어머니 드시라고 약과까지. 정육점에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를 경계하셨습니다. 저 인간 눈이 바빠. 시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4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셨으니까요.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 가짜 수표 들고 온 사람,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 그래서 시어머니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엄마, 도윤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걔 거래처만 해도 수십 군데야. 남편은 그의 말이라면 뭐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그게 불안했지만 남편 앞에서 친구 흉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정육점도 유통이 중요한 시대예요. 온라인 납품 루트만 잘 뚫으면 매출이 2배는 됩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안 오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고기를 산다고. 우리 같은 작은 정육점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다고. 학교 급식, 식당 납품, 온라인 배송까지. 자기가 거래처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깃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시고 젊은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점점 줄었어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가족 지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문을 열어주는지,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빼내기 어려운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며느리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남편이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최도윤이 연결해준 첫 거래처는 인근 산업단지 구내식당이었어요. 매일 삼겹살 20근, 목살 15근씩 납품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고기를 썰어 포장하고 그가 보낸 배송기사가 가져갔어요. 한 달 뒤 정산을 받았는데 통장에 꽂힌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150만 원이나 더 들어왔거든요. 맞지? 내 말이 맞잖아. 남편은 의기양양했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세 번째 거래처가 연결됐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동네 삼겹살집, 심지어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까지. 최도윤은 일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래처가 늘 때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계약서, 정산서, 세금 계산서. 형수님은 고기만 신경 쓰세요. 이런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복잡한 서류가 싫었던 저는 그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고기는 전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사오는 양이 2배로 늘었고 제 손은 하루 종일 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에는 파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해서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숫자가 빼곡한데 어디서 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산 주기가 길다, 거래처에서 늦게 입금한다, 배송비가 올랐다. 최도윤은 물을 때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산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며느리분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복잡한 건 저랑 형이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몰라도 된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함께 지켜온 게 저인데 며느리라서 몰라도 된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전부 그의 손에 있었고 남편은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난달 고깃값 왜 아직 입금 안 하셨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기를 납품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죠? 알고 보니 계약 구조가 이상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중간 마진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기는 상하면 냄새가 납니다. 색이 변하고 물이 생기고 만지면 끈적해져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달랐습니다. 돈은 썩어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서 서류 속에 묻혀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왜 진작 듣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요즘은 연세 때문에 가게에 자주 안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눈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가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걸음씩. 며느리 잠깐 앉아봐. 시어머니는 고기 써는 작업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였어요. 나무 작업대는 닳고 닳아서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고깃값 왜 이렇게 안 맞냐?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고기처럼 사람도 칼로 딱 잘라서 보시는 분이었죠. 저는 괜히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 나 눈은 침침해도 귀는 안 어둡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기 나가는 양이 늘었는데 돈이 안 남는 것, 그 인간이 서류를 쥐고 흔드는 것, 제가 요즘 밤마다 뒤척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먼저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며느리인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다는 것, 거래처가 늘어서 좋았다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안 맞기 시작했다는 것,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몰라도 된다고 했다는 것,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주름진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건지 실망하신 건지 아니면 저를 원망하시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 인간 칼 잡아본 손이 아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며느리 사람 손을 봐. 칼 잡아본 사람은 손에 힘이 달라. 가운데 손가락이랑 약지에 굳은 살이 있어. 손목이 단단하고 손바닥이 넓어. 그런 손은 거짓말을 못해. 시어머니는 사람을 볼 때 손을 먼저 보신다고 했습니다. 정육점을 40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이었어요. 칼을 잡아본 손은 성실한 손이고 성실한 손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근데 저 인간 손은 너무 깨끗해. 일 안 하는 손이야. 시어머니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그런 손이 도와주겠다고 들어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빼먹으러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경고도 하셨잖아요.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눈이 바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지키신 가게를 제가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지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같이 잡자. 시어머니와 손을 잡은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이 가져왔던 계약서, 정산서, 세금 계산서. 죄다 복사본이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서류 중간중간에 우리 가게와 상관없는 문서가 섞여 있었어요. 부동산 시세표, 토지 이용 계획서, 재개발 구역지도 같은 것들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처음엔 그냥 실수로 섞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바로 우리 정육점 건물 위치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복덕방 사장님은 시어머니와 40년 지기였어요. 시장 초창기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자 사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알고 보니 우리 정육점 건물 일대에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조사 나오고 투기꾼들이 슬슬 움직이는 단계라고 했어요. 땅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고 귀신같이 냄새 맡은 사람들이 벌써 돌아다닌다고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최도윤의 목적은 처음부터 정육점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가 노린 건 가게가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낡은 상가 건물.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수억 원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왔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서류가요.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 찍는 칸이 비어 있었어요. 건물 담보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 도장은 안 찍혀 있었지만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정육점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거래처 연결한다, 유통 개선한다. 그런 말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 인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차피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치매 오기 전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치매 오기 전에 도장만 받으면 끝. 그게 그 인간의 계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장 찍는 손으로 본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고기를 썰고 자식 셋 키우고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을 그냥 늙은 할머니, 곧 판단력이 흐려질 노인으로 본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라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라서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건 참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걸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가게만 빼앗는 게 아니라 삶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칼 갈아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장인의 눈이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가 최도윤한테 새어나갈까 봐요. 평생 같이 산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젊은 변호사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르신, 하마터면 큰일 나실 뻔했어요. 위임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본인 서명과 인감이 필요한데 아직 시어머니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건물이 담보로 넘어갈 뻔했대요. 변호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위임장 무효 확인서, 내용 증명 양식, 거래 중단 통보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막아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마다 꼼꼼히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최도윤은 느긋하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 도장 받으러 온 거였겠죠.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으면서요. 어머님, 오늘 서류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느릿느릿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칼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부터 이 가게 일은 며느리랑 같이 본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나란히 서니까 든든했어요. 30년 동안 한솥밥 먹은 사이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전우 같았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고기만 알면 되죠. 이런 복잡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고기만 알면 된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 시어머니를 이용하려는 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고기칼을 집어드셨어요. 40년 동안 쓰던 칼이었습니다. 닳고 닳아서 칼날이 반쯤 줄어든 칼.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칼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 가게에서 사람 제일 잘 아는 건 나야.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79 할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인간 다 겪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무효 확인서, 거래 중단 통보서, 법률 자문 완료 확인서. 하나씩 그 인간 앞에 펼쳤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재개발 노리고 들어온 거, 건물 담보 잡으려고 한 거 전부 다요. 법적 조치도 준비돼 있어요. 그 인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꺼져. 단 2글자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최도윤이 떠난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은 정리했어요. 그가 연결해준 곳들은 죄다 끊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동네 단골 손님들만 받는 작은 정육점이 됐어요. 매출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덜 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봐요. 처음엔 설마 도윤이가 그랬겠어? 라고 했다가 서류를 보여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며칠 동안 방에만 있다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할 때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부쩍 늙으셨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날 크게 소리치신 게 마지막 힘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가게에 잘 안 나오시고 2층 방에서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식사도 예전만큼 못하시고 말씀도 줄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와봐.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천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고기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쓰시던 그 칼이요. 닳고 닳아서 원래 크기의 절반도 안 남은 칼. 하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예전에 제 손을 잡으시던 그 단단한 손이 이제는 종이장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아직 일러요. 어머니가 더 쓰셔야죠. 아니다. 이 칼은 주인을 알아봐.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지켜냈잖아. 이 가게도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6에 시집와서 처음 칼 잡던 날. 피냄새가 무서워서 울던 날. 새벽마다 일어나 고기 경매장 따라다니던 날. 손님한테 욕먹고 혼자 창고에서 울던 날. 남편이 돈 들고 나가도 참던 날. 시누이들한테 서러워도 참던 날.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참기만 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왔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편에 섰고 시어머니도 제 편에 서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편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켜냈습니다. 며느리는 늘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았어요. 진짜 어른은 누가 옳은지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게 고기보다 무거웠고 돈보다 값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칼을 들고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맞이해요. 예전과 똑같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자리는 제가 지켜낸 자리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삶의 무게를 아는 분들, 세월의 깊이를 아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살아볼 만하구나. 그 마음 하나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